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 말을 외쳤던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소리로 공정을 외친 사람들의 발밑에서 가장 더러운 특혜의 흔적이 발견된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나흘 만에 낙마한 이 여성의 이력서는 한국 사회의 공정, 신화가 얼마나 허울 좋은 거짓말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과서다. 로또 아파트, 명문대 특혜 입학, 그리고 눈물의 변명.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위 1%가 어떻게 시스템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저 법의 빈틈을 완벽하게 활용할 뿐이다. 그리고 그 빈틈을 만드는 사람도 결국 그들이다. 지금부터 펼쳐질 삼박팔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다. 이것은 금수저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다. 분노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몰락의 시작 로또 아파트와 눈물의 변명. 제1장 아들은 미혼입니다. 마이너스 둔갑된 세대원. 2020년 서울 반포동 84의 아파트 한 채가 청약에 나왔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저 꿈의 집이지만 청약 시장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로또였다. 당시 시세 20억, 지금은 30억을 훌쩍 넘는 이 아파트에 이해훈 후보자의 아들이 당첨됐다. 84점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 완벽한 청약 전략의 결과물처럼 보였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면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아들,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결혼식도 올렸고 신혼생활도 시작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미혼이었다.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미혼이다. 그러니 부모와 같은 세대로 묶일 수 있고 청약 가점도 올릴 수 있다. 기가 막힌 법의 빈틈 활용이다. 하지만 이게 과연 합법이라고 해서 정당한 걸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살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미혼인 아들. 이 설계된 청약 전략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 시민단체는 이렇게 지적했다. 법의 빈틈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다. 일반 서민은 이런 방법을 알지도 시도하지도 못한다. 84점이라는 높은 가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치밀한 계산과 설계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자녀가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이건 합법일까? 아니면 합법을 가장한 사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더욱 충격적으로 드러난다. 제2장 파경 위기라 혼인신고 못해 마이너스 기적의 논리. 청문회장. 이해훈 후보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들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파경 위기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뤘던 겁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토해낸 변명이었다. 듣는 사람들은 잠시 숙연해졌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가족의 아픔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하다. 관계가 최악이었다면 왜 며느리는 시댁 소유의 용산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을까? 파경 위기인 부부가 시댁 재산에 의지해서 생활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더 의아한 건 그렇게 관계가 나빴다는 아들 부부가 지금은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럼 지금은 관계가 좋아졌으니 혼인신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럼 언제 하실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그저 눈물만 반복됐다. 감성파리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파경 위기라는 말이 진짜였다면 왜 시댁 소유 아파트에서 며느리가 계속 살았을까? 왜 청약 당첨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도 하지 않고 있을까? 이 모든 외의 답은 하나다. 청약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은 진짜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은 계산은 더 진짜다. 그리고 이 계산은 다음 장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제3장 수사 결과 나오면 반납하겠다 버티는 욕심. 청문회가 끝나고 여론은 들끓었다. 자진 반납하라. 부정청약이면 당장 권리 포기해야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야당, 심지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 이상이 즉각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해훈 후보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반포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30억이 넘는다. 청약 당시와 비교하면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다. 이걸 포기하라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야당 의원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후보자님, 지금 장관 되는 것보다 그 아파트가 더 중요하십니까? 대답 대신 또 눈물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들이 눈물에 속지 않았다.
SNS는 조롱으로 가득 찼다. 눈물 한 방울에 10억씩 하네. 울면서 30억 지키기 대작전. 결국 이해훈은 지명 철회됐다. 하지만 반포 아파트는 여전히 아들 명의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게 바로 권력층의 합법적 욕심이다.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긴다. 그리고 걸리면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며 시간을 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판결을 내렸다. 유죄. 그리고 이 판결은 이막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로또 아파트가 전부가 아니었으니까. 아빠 찬스의 끝판왕 연세대 특혜 입학 잔혹사. 할아버지 훈장이 입학 티켓 마이너스 사회기여자 전형의 함정. 2009년 연세대학교 입학 시즌 한 남학생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합격했다. 이해훈 후보자의 아들이다. 사회기여자 전형? 사회에 공헌한 사람의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럼 이 학생은 무슨 사회 공헌을 했을까? 아니, 정확히는 누가 공헌을 했을까? 답은 할아버지다. 이해훈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 학생의 할아버지는 장관 출신이다. 공직 생활 중 청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훈장은 공무원이라면 오래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포상이다. 그런데 이 훈장이 손자의 대학 입학 티켓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연세대의 사회기여자 전형은 이렇게 작동했다. 부모나 조부모가 국가 훈장을 받았으면 가산점, 기부금을 냈으면 가산점, 사회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자녀나 손자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다.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는다.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며 받은 훈장이 왜 손자의 입학 가산점이 되는가? 공직은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다. 그걸 사회기여라고 포장해서 후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건 결국 현대판 음서제다. 조선시대의 아버지가 벼슬 하면 아들도 벼슬 하던 그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 더 기가 막힌 건 일반 수험생들은 이런 전형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아니, 알아도 해당이 안 된다. 부모가 훈장을 받을 만큼 높은 공직자여야 하니까. 결국 이 전형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그리고 이 리그의 설계자 중 한 명이 바로 다음 장의 주인공이다. 제5장 아빠는 교무처 부처장 마이너스 설계된 입시 요강. 2009년 당시 연세대학교 교무처 입시 요강을 만드는 핵심 부서다. 그리고 그 교무처의 부처장이 누구였을까? 바로 이해훈의 남편이다. 아들이 합격한 바로 그 전형의 요강을 만드는 자리에 아빠가 앉아 있었다는 소리다. 이건 우연일까?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이해상충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아빠가 입시 심사를 직접 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입시 요강을 만드는 사람이 그 요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구조일까? 야당은 이렇게 물었다. 혹시 남편분이 사회기여자 전형 도입에 관여하셨나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남편이 교무처 부처장인데요? 또 침묵이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이것 역시 권력층의 전형적인 방어 전략이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 사회기여자 전형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기와 남편의 재직 기간이 겹친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아들이 합격했다.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믿으라는 건가? 일반 수험생들은 학원비 수백만 원 쓰며 밤새 공부해도 연세대 못 가는데 이 학생은 할아버지 훈장과 아빠 직책으로 합격했다. 공정?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다. 그리고 이 없음은 다음 장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증명된다. 제6장 VIP 전용 마이너스 김영삼 손자와의 동기. 2009년 연세대 입학생 명단. 여기에는 이해훈의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또 한 명의 특별한 학생이 있었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다. 그리고 이 학생 역시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합격했다. 전직 대통령의 손자, 장관 출신의 손자. 이들이 같은 해, 같은 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건 시스템이다. 그들만의 입학 루트가 공식적으로 존재했다는 증거다. 일반인은 수능 점수와 내신으로 경쟁하는 동안 VIP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전형은 2013년에 폐지됐다. 왜? 논란이 너무 커져서다. 이건 금수저 전형이다. 부모 찬스에 극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연세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폐지된 전형이라는 건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이해훈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엔 합법적인 전형이었습니다. 맞다. 합법이었다. 하지만 합법이라고 다 정당한가? 노예제도도 한때는 합법이었다. 여성 참정권이 없던 것도 합법이었다. 합법과 정당함은 다르다. 더 중요한 건 이 전형을 만들고 활용한 사람들이 지금 공정을 외치며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기 자식에게는 VIP 전용 루트를 열어주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노력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게 바로 헬조선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산막에서 시작된다. 산막 심판의 시간 지명 철회는 시작일 뿐. 제7장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마이너스 법의 잣대. 이해훈이 낙마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다.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이해훈과 그 아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국토부도 수사에 착수했다. 법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우선 청약. 결혼한 아들을 미혼으로 신고해서 청약 가점을 높였다면 이건 허위 서류 제출이다. 주택법 위반이다.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게다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환수 대상이다. 30억짜리 아파트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음은 입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학의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실제로 2019년 조국 사태 때 이 논리가 적용됐다. 당시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잣대라면 이해훈의 아들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권력층 비리 수사는 늘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특히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더욱 그렇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 시선은 다음 장에서 정치적 폭풍으로 변한다. 제8장 공정은 죽었다. 마이너스 야당의 총공세와 민심. 국회.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잡았다. 이해훈 낙마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수사가 본론이다. 민주당 대표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외쳤다. 이해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증거다. 야당의 공격은 이해훈 개인을 넘어 정부 전체로 향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로 추천했나? 청와대는 뭘 검증한 건가? 이게 공정을 외치던 정부의 민낯이다. 여론도 들끓었다. 포털 사이트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다. 금수저는 법도 다르네. 이러니까 헬조선이지. 공정? 개소리. 특히 2030대의 반응이 격렬했다. 이들은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세대다. 입시, 취업, 부동산 모든 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이해훈 사태는 그 불공정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토익 900점 넘어야 입사 지원도 못하는데 저 사람 아들은 할아버지 훈장으로 연세대 갔네. 우리는 청약 통장 10년 넣어도 떨어지는데 저 사람은 서류 조작으로 로또 맞았네. 이해훈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박제됐다. 공정을 외치던 정부, 능력주의를 강조하던 정권의 인사가 가장 불공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 이 모순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었다. 그리고 민심은 명확했다. 이해훈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다. 반포 아파트는 환수되어야 하고 연세대 입학도 재조사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땐 정말 공정이 죽은 나라가 되는 거다. 에필로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해훈 사태는 끝났지만 이해훈식 특혜는 계속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법의 빈틈을 활용해 로또 청약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부모 찬스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이해훈은 계속 나올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분노가 아니라 구조다. 이해훈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시스템을 활용한 사람이다. 그 시스템을 만든 건 누구인가? 바로 권력층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다. 공정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싸워야 쟁취할 수 있다. 이해훈을 낙마시킨 건 청문회가 아니라 여론이었다. SNS에서 분노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언론이 추적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그리고 감시하라. 다음 인사청문회에서, 다음 권력자의 이력서에서 또 다른 특혜의 흔적을 찾아내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다. 공정은 죽지 않았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